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 생물 다양성과 변이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아래 세 가지 하위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서울과 제주도 중에 어느 곳의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을까요? 상대적으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제주도겠지요.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생물 다양성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하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우선 생태계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봅시다. 생태계의 개념은 초등학생 때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생물 요소라 하고 햇빛, 공기, 물과 같이 살아있지 않은 것을 비생물 요소라 할 때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모두를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구는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막, 호수, 바다, 강, 갯벌, 초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숲을 떠올려 봅시다. 숲에서는 새, 곤충 같은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물이라는 비생물 요소가 추가되어 물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다면 물가나 물속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더 관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바닷가도 바다만 있는 것보다는 갯벌도 있고 뒤편에 숲까지 있다면 더 생물 다양성이 높겠죠. 두 번째, 종 다양성.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가습지와 나습지 중에 어떤 곳이 동물의 종 다양성이 더 높을까요? 살고 있는 동물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가입니다. 가에 살고 있는 동물의 종류가 더 다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 예를 들자면 크기, 색깔, 생김새 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코스모스, 나는 소, 다는 소라, 라는 여우입니다. 같은 종류이지만 크기, 생김새, 색깔 등이 다양합니다. 소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는 매끄럽고 다른 하나는 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소라가 빠른 물살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할까요? 바로 뾰족한 모양의 소라입니다. 물살이 빨라 떠내려가 버린다면 생존에 유리하지 않겠지요. 모양이 뾰족하다면 어디에 걸려서 떠내려갈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답은 뾰족한 소라입니다. 다음으로 여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마겨우와 북극여우는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 색과 털의 색이 일치합니다. 주변 색과 비슷해야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먹이를 잡아먹을 때 최대한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마겨우와 북극여우의 귀를 주목해주세요. 사마겨우는 귀가 상대적으로 크고 북극여우는 작습니다. 사마겨우는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 몸에 쌓인 열을 잘 배출해야 하는데 귀의 면적이 넓을수록 열을 많이 배출할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합니다. 반면 북극여우는 매우 추운 곳에 살기 때문에 열을 빼앗기면 생존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북극여우의 귀는 크기가 작고 면적이 좁습니다. 셋째, 사마겨우는 몸통에 열이 많이 쌓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편이고 북극여우는 몸통에 열을 많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몸집이 큰 편입니다.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낮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미셀 바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로미셀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씨가 없는 바나나만 골라서 재배하였고 이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지만 사실 바나나도 원래는 씨가 있었습니다. 씨가 없는 바나나를 번식시키려면 씨 없는 바나나의 줄기를 심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서로 다른 바나나 나무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아 동일한 품질을 가진 씨 없는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전자가 섞이지 않아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고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그로미셀 바나나는 낮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전염병인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변화, 전염병 등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가와 나 모두 4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종류가 4가지라는 점은 같지만 가는 한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나는 4가지가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고르게 분포해 있을 때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이는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변이는 한 종류의 생물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변이 관련 문제에서 2종류 이상의 생물을 비교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변이는 첫째,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달라서 생깁니다. 앞서 유전적 다양성에서 한 종류의 생물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변이는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다른 유전 정보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이는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집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800년 정도에 영국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수많은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기계 덕분에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석탄을 태우면 나무색이 어두워질 정도로 석탄 먼지가 공기 중으로 매우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나방을 잡아먹는 포식자에게 검은색 나방이 더 눈에 잘 띄어서 흰색 나방의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후에는 나무색이 어두워져서 반대로 흰색 나방이 포식자에게 더 많이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석탄 먼지라는 요소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변이 개념을 바탕으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부터 알아볼까요? 남아메리카 대륙 근처 태평양 바다에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핀치새가 살고 있는데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부리 모양에 따른 먹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부리가 길고 얇은 핀치새, 그리고 부리가 짧고 두꺼운 핀치새 등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핀치새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 핀치새 무리 중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정착하였습니다. 셋째,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넷째, 오랜 시간이 지나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변이를 갖는 생물 무리가 있다. 둘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고 자손을 남긴다. 셋째, 오랜 시간이 흘러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난다. 넷째, 생물이 다양해진다. 이 과정들을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핀치새의 예를 생각하면서 흐름을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 생물의 분류입니다. 생물의 분류는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리를 나눌까요? 생물 분류의 목적은 생물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깝고 먼 관계를 멋진 말로 유형관계라고 합니다. 유형관계를 파악하여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새로운 생물을 발견했을 때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물 분류의 기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위분류. 인위분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버섯을 식용버섯과 독버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생물을 육지에 사는 육상생물과 물에 사는 수상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분류. 자연분류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이며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습, 번식 방법, 유전적 특징, 광합성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 분류 체계입니다. 생물을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총 7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종에서 계로 갈수록 각 단계에 속한 생물이 더 다양합니다. 그림에서 작은 글씨로 쓰여진 회색 늑대종, 개속, 객과 등의 내용은 암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열된 동물은 차례대로 개, 코요테, 여우, 사자, 쥐, 새, 새우입니다. 반대로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각 단계에 속한 생물들 사이의 유형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가장 위에 있는 단계에 나열된 동물들을 보시면 개와 새우는 공통점을 찾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나열된 동물들 사이의 공통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풀 때 일단 종, 속, 과, 목, 강, 문, 개를 순서대로 시험지에 적어두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 그림 자료 하단에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포함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간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추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탐구활동, 생물 분류 체계입니다. 왼쪽의 자료를 보면 여러 종들이 모여 하나의 속을 이루고 속들이 모여 과를 이룹니다. 또 이 과들이 모여 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물 분류 체계에서는 상위 단계가 하위 단계를 포함합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왼쪽과 같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자료를 보지 않고 오른쪽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정답은 교재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 풀이를 한 후 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7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종은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이란 무엇이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통해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 중에는 성별이 없는 종도 있는데 이러한 종들에게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의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생물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 적당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종의 정의에서 핵심은 자손의 번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는 짝짓기를 통해 자손인 노새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자손을 낳을 수 있으니 같은 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입니다. 두 번째 예는 개와 회색 늑대입니다. 회색 늑대는 개와 짝짓기를 통해 자손을 낳을 수 있고 그 자손은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은 회색 늑대와 개는 같은 종입니다. 그냥 늑대가 아니라 회색 늑대라고 한 이유는 회색 늑대가 아닌 다른 늑대는 개와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센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생물의 5개 분류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과서에서 세균, 원핵생물, 균류, 식물, 동물로 5개를 구분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배우고 많이 암기해야 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간단 버전이고 다음 페이지는 추가 설명까지 정리해 놓은 자세한 버전입니다.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한 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첫째, 원핵 생물계입니다. 원핵 생물계는 세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이고 바이러스와는 다른 친구입니다. 원핵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동그란 모양의 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인 DNA까지 없는 것은 아니며 DNA는 세포질에 퍼져 있습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식물세포만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원핵 생물도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몰라 뒷페이지에 광합성을 하는 녀석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원핵 생물은 단세포입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시기를 약 38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최초의 생물이 바로 원핵생물, 즉 세균입니다. 최초의 생물이다 보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구조가 가장 간단하겠지요. 원핵생물의 다른 말이 세균이기 때문에 예를 보시면 이름이 대부분 균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균으로 끝난다고 무조건 원핵생물이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둘째는 원생생물계이지만 편의상 균계부터 하겠습니다. 둘째, 균계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버섯, 곰팡이를 포함하는 균류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균계는 균사라는 실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균계는 핵도 있고 세포벽도 있습니다만 광합성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며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식물계입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핵과 세포벽을 갖고 있고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은 동물, 균류와 다르게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 다세포이며 이끼, 고사리, 새뜨기, 해바라기, 은행나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시험 문제에 식물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면 웬만한 것은 여러분이 식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끼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 모습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우산 이끼입니다. 식물계의 주요 포인트는 기관이 발달했다는 점, 광합성을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동물계입니다. 동물은 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핵을 갖습니다. 또한 세포벽은 없고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 양분을 얻습니다. 전부 다세포이며 해파리, 지렁이, 금붕어, 나비, 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동물계의 주요 포인트는 기관이 발달했다는 점이며 운동성, 즉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생생물계입니다. 원핵생물을 제외한 생물들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하고 나서 남은 나머지들을 원생생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다른 개들에 비해 특징이 애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핵이 있다는 것이고 세포벽은 있는 녀석들도 있고 없는 녀석들도 있으며 광합성은 하는 녀석들이 있고 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는 녀석들은 먹이 섭취로 양분을 얻거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단세포이며 집신벌레, 아메바, 미역, 다시마, 김, 핵함 등이 원생생물에 속합니다. 여기서 미역, 다시마, 김, 핵함은 다세포이고 모두 광합성을 합니다. 원생생물 개념 자체가 핵이 있는 생물을 분류하고 남은 나머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특징이 매우 다양하여 원생생물에 속하는 생물의 예는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생생물을 정리하자면 확실한 것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단세포이며 나머지는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간단 버전, 자세한 버전을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반드시 간단 버전을 충분히 숙지 및 암기하시고 그 후에 자세한 버전을 몽땅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버전의 보라색 내용은 교과서 내용 및 선생님 수업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하세요. 이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봅시다. 탐구활동, 개 수준에서의 생물 분류입니다. 1번 자료는 생물 5개를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핵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는 핵이 없는 원핵생물계를 배치하였고 위는 핵이 있는 개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서로 확연하게 달라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생생물계는 핵이 있는 생물을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분류하고 남은 나머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계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식물계, 균계, 동물계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기준에 따라 5개를 분류하는 활동인데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가? 이는 핵의 유무를 묻고 있는 것으로 핵이 없는 기역은 바로 원핵 생물계입니다. 두 번째 물음,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균사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균계입니다. 세 번째 물음, 기관이 있는가? 기관이 발달해 있는 것은 식물, 동물계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있지 않은 것은 5개 중 나머지 하나인 원생 생물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음, 광합성을 하는가? 기관이 있는 식물, 동물계 중에 광합성을 하는 것은 식물이므로 디귿은 식물계, 리을은 동물계입니다. 지금까지 이 단원의 3분의 1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암기량이 많습니다만 남은 3분의 1은 암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단원 공부를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